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을 제대로 바라보려면은 시장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볼 때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다누리가 찍은 지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한 발 떨어져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매크로 전문가를 한분 모셨는데요.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확실히 2023년 이 새해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는 무게중심이 이제는 물가, 인플레에서 경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이 이제 지금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입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 이제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2%로 낮추기 위해서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미국이 전 세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기 때문에 물가가 최고 9%까지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 때 제로 금리를 해서 한 3년 정도,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6조 달러를 풀면서 이제 경제가 좀 안정되었더니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한 9% 정도 올랐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한 2%로 낮추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작년 연말에 한 4.5%까지 올렸고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목표가 5.1%입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한 0.25 정도 속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0.75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 한 4.5까지 왔고 금년 말이 한 5.1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물가가 상당히 예상만큼 좀 안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한 중반까지는 한 5.1까지 올리겠다. 0.25를 한 2번 정도 더 올릴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뭐 주식시장에는 아주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예. 항상 선반영된다. 그러면 저는 금년 6월 정도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미국도 계속 이렇게 물가를 목표로 했지만 경기 악화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50%, 뭐 최고 70%까지 하락한 종목도 맞습니다. 네. 저도 한장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97년도 IMF를 겪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상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우상향이고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1981년도고요. 그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1%였습니다. 네. 물가가 한 15% 정도 나왔고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대출금리가 25%였다. 네. 그래서 미국이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1%의 기준금리를 올렸던 사람이 미국의 연준의 폴 볼퍼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한 금년만 좀 참아라. 금년 한 6개월 정도만 참는다 그러면 다시 기준금리는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잘 참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인플레 겪어보니까 돈 풀면 물가 오른다는 그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제 10년물, 미국제 10년물 금리 지난 80년부터 2020년까지 추세인데요. 저 함의가 있습니까, 저게?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21%까지 올렸던 네. 1981년도고요. 보시면 항상 우하향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게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 R2라고 부르는데요. 저 확률입니다. 몇 퍼센트 확률로 미국의 금리가 우하향하느냐. 예. 그러면 85%,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90% 확률로 지난 4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이자는 내렸다는 거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씩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나 국가 GDP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다시 우하향한다. 그러면 그것이 올 하반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제가 부자가 되려면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그래프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주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하고 국채입니다. 마이너스 0.7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마이너스 0.3의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플러스 0.5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란 건 이제 거꾸로 움직인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리게 돼 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에 지금 다시 내릴 예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가가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은 기준금리의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속도 조절해서 늦추게 되었고 또 올 하반기 4, 4분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릴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금년 한 6월 정도에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상수지입니다. 네. 경상수지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적자가 60조 원 정도 났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 2등 합니다. 그렇죠. 석유, 화학과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75%인데요. 수출과 수입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작년에 적자가 60조 원 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70% 가까이 올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또 중국의 봉쇄,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이고요. 중국과 중화권. 중국과 홍콩을 포함해서 예. 33%, 그다음에 미국이 15% 정도 됩니다. 일본이 한 6% 정도 되니까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대부분 수출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고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라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줄여야 된다. 너무 중국 일변도로 하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 뭐 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남미로 같은 이렇게 수출에 대한 지역도 좀 다변화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라든지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또 경제가 회복될 때는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코로나 정책 또 이런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코로나 이제 정점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합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커스가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갔다고 해도 우리 이제 에너지 100%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또 이제 또 덧붙여가지고 공공요금도 또 대거 네.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현돼서 물가 불안이 우리는 좀 더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를 차지하는 우리가 이제 미국은 물가의 집값이 반영되는 비중이 33%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물가의 집값이 반영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9% 나오고 7% 나올 때 한국은 5%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재정부는 물가에 반영되는 수치를 전세만 월세만 포함되어 있지 그렇죠. 자가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한 30% 정도를 물가에 반영되는 주택 비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미국이나 유럽 같이 한 9% 나오는데 우리만 이제 6%, 5%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획재정부도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자가도 물가에 반영을 해서 전 세계 물가 표준에 좀 맞추겠다는 얘기를 지금 잡고 있는 방법이고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현재 물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급여를 올려주게 되면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물가가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거고 모든 나라는 항상 물가를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금년도 뭐 한 5%, 6% 물가가 예상되어 있는데 저는 뭐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환율이 작년에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외환 위기까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우리가 미국과의 지금 우리 기준금리 차이가 미국이 4.5%, 한국이 3.25입니다. 격차가 한 1.2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국과 격차를 좀 줄이다 보면 다시 금융위기가 올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둔촌 주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12%고 예. 뭐 일부 건설사들이 30%의 대출을 해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가 외환 위기가 극복이 되니까 이제 금융 위기가 다시 걱정해야 될 정도로 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뭐 아주 정교한 정책을 해서 우리 경제도 살리면서 또 물가도 잡으면서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경기와 또 밀접한 것이 기업 실적 아니겠습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 단순히 뭐 전년보다 몇 프로 감소했다 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좀 핵심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뭘 봐야 될까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기업 아까서 말씀하신 경기 지수 우리가 항상 주식은 6개월 경기 선행 지수이고요. 물가가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예. 경기의 후행 지수가 시멘트라든지 건축물 이런 게 이제 경기 후행 지수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 집 담보 대출 금리가 8%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번 달에 그렇죠. 예. 8% 왔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 금리가 내려갈 때 주식이 반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변곡점에 있을 때 한 7% 이하 정도 된다 그러면 다시 충분히 집값 상승이나 주식 상승률이 이자보다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와 일반 대출금리를 7%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이 아주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달에 미국의 석유 가격이 배럴당 76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예. 코로나 때 마이너스 3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30달러. 왜냐하면 보관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석유를 보관하는 이제 굳어버리거든요. 송유관이. 그래서 오히려 석유를 사가면 마이너스 30달러를 지원해 줬었다. 30달러 주고. 예. 최고 제가 뭐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는 180달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수년 전인데 뭐 골드만삭스가 200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어제 기준으로 76달러입니다. 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20달러까지 갔다가 이렇게 줄었는데 이와 같이 뭐 석유라든지 기준금리와 일반 대출금리가 아주 좋은 신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시장 낙폭에 이제 경기와 기업 실적,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움직임 이것이 다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1월에 하도 이제 연말 연초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게 바닥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개별 종목에서는 많이 오른 거는 또 상승폭 반납하고 뭐 이게 진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논란인지 아니면 이 낙폭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다.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우리가 TSMC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한 54%, 60%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70%, 그다음 비메모리 분야는 17%,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안정적인 반도체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적인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다음 비메모리 분야는 이제 대만입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비는 일본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가장 올해 급등할 종목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고,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사는 나라다. 작년에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60조입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한 800조를 수출하고 700조를 수입해서 매년 100조가 흑자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에 아주 적자가 너무 심했죠. 60조까지.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70% 올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한국에 다 같이 밀려왔던 겁니다. 반면에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4분기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5% 감소했다 그럽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 대비해서 실적이 85% 줄어들었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조 적자다. 저는 항상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고 투매를 할 때 사주는 마음이 있어야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 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F도 겪어봤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에 이제 다시 내릴 예정이다 그러면 올 상반기가 가장 주식을 살 수 있는 최저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항상 실적보다는 주가가 6개월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좀 참으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한 뭐 2분기 말쯤 되면은 뭔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승이 도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전 세계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네. 한국의 경제가 전 세계 주식에 저기 차지하는 그래프, 비중은 그래프 나오네요. 1.6%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주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비중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이 1.6%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주식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미국이 한 70%고 한국이 30%. 그러면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도 주식하는 비중을 미국과 한국을 한 9대1 정도로 하는 것이 글로벌 비중과 동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1등 주식을 항상 사라. 그러면 이제 미국의 애플이고 한국에서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2,500개인데요. 매년 20개씩 정도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해서는 절대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고 한국에선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런 앞에서 보여드린 채권금리 마찬가지로 채권금리가 40년 기준으로 우하향했다시피 기업의 GDP라든지 기업의 시가총액은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향하는 시가총액의 그래프와 우상향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 같으면 이제 이런 조언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 애플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서 그동안 이 하락장에 온몸으로 버티신 분들한테는 정말 괴로운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을 갖고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자, 올해 이제 경기 침체는 뭐 예고돼 있는데 그래도 이 침체를 딛고 살아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사는 나라고 무역 의존도 1등이 독일인데요. 80%입니다. 아, 독일이 1등이고 높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75%,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입니다. 네. 95%로 세계 1등이고 통신 인프라라든지 전자정보도 세계 1등.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에 가서는 반도체가 세계 1등입니다. 메모리 분야 세계 1등. 그다음에 조선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정제 능력이 세계 최고다. 100% 에너지를 수입해서 또 대부분 수출을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항공률 100% 수입합니다. 아, 한국에서? 예, 그래서 호주나 중국이 항공유라든지 우리가 석유를 정제하게 되면 항공유, 휘발유, 등유로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아주 우리나라가 석유 정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한국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한국보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딱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독일과 일본,
우리가 5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덜란드가 중간에 있지만 이제 중개 무역을 하는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한국이 제조업은 세계 5위. 단점은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에서는 세계 30위권입니다. 금융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 바이오, 배터리, 자동 반도체 이런 것이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동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식이 막 50%, 뭐 최고 70%까지 하락한 종목이 워낙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식을 투자하고 물리신 분들은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남들이 투매를 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은 단기간에 절대 목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최소한 내가 은퇴할 때, 뭐 60세 은퇴할 때 노후 자금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네. 당연히 상승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인생 플랜과 한번 맞물려 가지고 투자 계획을 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